안녕하세요. 저 오늘도 선거의 이해 파트로 마인드맵 사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자, 이 단어의 의미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이 끝나면 선거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원칙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본 원칙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로는 이제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공영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얼마 뒤면 이제 여러분들 학급 회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제비뽑기, 얘는 뭐 공부 잘하는 애, 얘는 뭐 번갈아 가면서 윤번제, 얘는 뭐 가장 책임감 있는 애들을 뽑을 수 있도록 선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제안한 방법은 사실 어느 정도의 좀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민지가 얘기한 게 바로 이제 선거라는 방법인데 구성원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선출하자라는 게 민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이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책을 결정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인데요. 자, 봅시다.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의민주주의, 즉 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땅덩어리는 넓지 사람은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모두가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직접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민주주의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자신을 대신할 이 대표를 뽑는 절차, 제도, 여기 제도라고 메모해도 돼요. 제도, 요거를 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투표랑 선거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좀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혼용해서 쓰시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거는 제도고요. 대표를 뽑는 제도, 절차, 요거를 선거라고 얘기하고요. 투표는 일종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던질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에서 그 공 던지는 사람 보고 이제 투수라고 하잖아. 마운드 위에서 공 던지는 사람. 그래서 투표도 표를 던진다라는 그런 행위예요. 즉 투표 용지에다가 본인의 의사를 표시를 해가지고 일정 곳에 던지는 거. 그 의사를 표현하는 일. 그래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위. 그래서 이제 투표라고 하는 건 그래서 대표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요. 뭐 우리 투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소풍 어디로 갈까? 1번 롯데월드, 2번 뭐 에버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제 표현하는 것도 이제 투표니까 투표가 좀 더 넓은 의미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선거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떤 기능을 갖느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를 뽑는 절차니까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갖고요. 그리고 대표자나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당연히 하겠죠. 이번 정권에서 잘했어. 그러면 그 다음 정권 때 또 밀어줄게.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그 사람을 또 뽑든가 그 사람과 이제 같은 당 소속을 뽑는다든가 그러겠죠. 그다음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래서 민주정치는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들이 주권, 주인된 권리를 갖는데 그 주인 대다수가 허락을 했어. 이 사람한테 정권을 준 거야. 그래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여론과 민이 당연히 반영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선이 되니까. 그리고 그 많은 이들이 또 지지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사람들이 되니까 그렇고요. 주권의식 당연히 향상 되겠죠. 주인된 권리의식이니까 주인의 권리의식을 당연히 향상되겠죠. 본인이 뽑은 사람이 당선이 되면 더 그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라고 하는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자 선출 기능, 정치 권력 정통성, 정당성 부여, 권력 통제, 이익 표출, 이익 지별. 이렇게 교과서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선거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교과서상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읽어보시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정통성 부여, 정당성 부여, 여기는 권력 통제 기능, 그리고 이익 표출, 집약되는 기능이라고 기록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도 사실 되게 많은 기능을 가져요. 이번에 그 총선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동네에 한 명씩 이렇게 사람을 직접 뽑는구나. 그리고 요새 막 한창 그 비례대표 가지고도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라고 해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중에서 전국구 대표 당에다가 표도 이렇게 한 장 주는구나라고 이제 뉴스 보시면서 배우잖아요. 정치 교육적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정치 사회화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치 사회화 기능, 정치 교육적 기능을 갖고요. 그리고 정치 과정에 참여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정치에서 정치 체제에서 이제 투입의 기능, 인풋의 기능을 하는 것도 선거다. 그다음에 정치 통합적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민의로 하나로 이제 수렴이 되고 그 사람한테 이제 권력을 주게 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죠. 정치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수합하고 통합해가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요. 평화적 정권 교체 기능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또 선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거의 원칙 이렇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렇게 네 가지 선거의 원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요거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해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선거는 말 그대로 보통의 사람들이 다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학력, 성별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요. 너 못 배웠으니까? 너 여자니까? 아니면 너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너는 선거권 안 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제한 선거예요. 그래서 반대말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한 선거는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만 선거를 줘버리는 거예요. 저희 투표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정 연령 이상에 도달한 모든 국민한테는 선거권을 똑같이 다 부여한다. 이게 보통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평등 선거는 뭐냐? 애들이 사실 이거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일단 보통 선거, 즉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됐을 때 모든 사람한테 선거권 한 표씩 다 줘야 돼요. 이제 표를 다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주고, 그 다음이 평등 선거예요. 표는 줬는데 표의 등가성, 등이 이제 같을 등자거든요. 같은 가치를 갖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게 평등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표의 가치가 모두가 똑같아야 돼요. 즉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가치의 투표를 부여한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사람이 one man, one vote, 한 표를 갖는데 one value, 그게 하나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반대말이 차등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거 설명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반이 33명이거든요. 우리 반이 33명. 지금 현재 1학년 1반 아시아반.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기간제 교사 할 때 전전 학교에서 그때 한 반에 진짜 좀 다이나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이 막 되기 시작하는 그런 동네였었는데, 처음에 이제 3학년 3반 담임했을 때인데요. 3학년 3반 담임할 때, 그때 3학년 4반이었구나. 3학년 4반 담임할 때 우리 반이 그때 몇 명이었냐면 맥시멈 39명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쪽수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전학생도 좀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제가 1학년 담임을 했거든요. 1학년 3반 담임인가를 했었는데, 이 해 때는 인구절벽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애들이 좀 많이 안 태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인구절벽 세대이기도 했고, 그 주변이 막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들이 막 다 나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딴 데로 막 이주해버리는 그런 세태였었기 때문에 좀 특이했어요. 이때는 한 반에 몇 명이었냐면 10명이었어요. 10명. 대박이죠. 자, 그럼 제가 이거 평등선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도 지금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회장 1명, 여기도 학급 회장 1명, 학급 회장 1명이에요. 그럼 한 표의 가치가 가장 높은 건 어딜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죠. 자, 왜냐하면 이 한 명을 만드는데, 대표 한 명을 만드는데, 여기는 한 명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가진 표의 가치는 33분의 1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한 명 만드는데 한 사람이 이제 표의 행사를 표의 가치를 계산하려면 33분의 1이고, 여긴 뭐 39분의 1이 되겠지. 이거 10분의 1이 되겠고, 10분의 1이 될 텐데, 그럼 한 표의 가치가 가장 높은 건 여기가 되겠죠. 가장 낮은 건 여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정말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한 건데, 이걸 대한민국으로 한번 나눠서 봅시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냥 대충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제 고향 제주도. 제주도에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나, 둘, 세 명이거든요. 제주시에 2명, 서귀포에 1명이고요. 그러면 제주시랑 서귀포도 여러분들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제주시가 인구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국회의원 수도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이 또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강남구 갑, 강남구 을,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같은 그 기초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 국회의원의 수가 이렇게 좀 다르게 이제 획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등 선거랑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게 요거예요. 선거구 법정주의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표의 가치를 다 똑같이 이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이제 똑같이 이제 나눠줘요.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적정하게끔 나눕니다. 그다음에 직접 선거는 뭐냐면은 유권자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유권자는 이제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가진 사람을 유권자라고 하는데, 그 직접 선거라고 하는 건
그 유권자 자신이 의사위에서 직접 결정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근데 유권자 자신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했다면 그걸 대리선거라고 하겠죠. 그리고 유권자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유권자들 중에서도 또 대표가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건 또 간접선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쪽 간접선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죠. 네, 국민들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는 그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선거의 반대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나 말고 딴 사람이 거기다가 투표를 하면 그게 이제 대리선거가 되는 거고, 네, 나를 대신하는 그 대표들이 또 대표를 선출한다면, 국민 전체의 대표를 선출한다면 그건 간접선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자 이제 비밀선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투표 내용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러한 공개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비밀선거의 원칙입니다. 네, 반대말이 이제 공개선거가 되겠죠. 난 누구 뽑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뭐 예전 교과서에는 나왔던 건데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 자, 자유선거라고 해서 제가 괄로 해놨죠. 위에 4개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유선거 간단히 얘기하면 선거를 하는 걸 직간접적 압력 없이 자유로운 투표가 행해지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말이 강제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선거는 쉽게 얘기하면 선거 안 하면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뭐 이제 과태료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서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선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선거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자유선거예요. 뭐 선거 안 한다고 해서 막 벌금 물거나 뭐 저기 과태료 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뭐 싱가포르인가 거기가 이제 선거를 안 하면은 이제 꽤 센 과태료를 이제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의 4대 원칙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공정한 선거.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아까 하나의 제도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제도가 공정하게 정착되기 위해선,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운동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승리자를 뽑는 그런 이제 경기를 하는 건데, 그 경기에 참여해서 이제 경쟁하는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그 룰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선거 공영제, 그리고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법정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선관위 이렇게 얘기해요.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 선관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선관위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헌법상의 독립기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민주당적이지도 않고 통합당적이지도 않고 정의당적이지도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 있잖아요. 정치적 색깔을 띠는, 정당의 색깔을 띠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그 가운데서 정말 중립적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이 레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의 그 독립성을 이제 여기다가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선거를 관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제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선거는 대표를 뽑는 거지만 국민투표는 뭘 하자 말자를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투표는 행위잖아요, 행위. 근데 이제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도 제도예요. 제도인데 우리가 사실 그 엄밀하게 구분하면 선거는 이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투표는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뭐 예컨대 우리도 투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소풍 갈 때 산으로 갈까, 들로 갈까, 아니면 에버랜드로 갈까, 롯데월드로 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걸 이제 국민투표, 투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선거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선거철 다가가면 왜 투표합시다라는 거 이제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주로 하고요. 그다음 정당이나 정치자금의 사무를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또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구 법정주의는 뭐냐면 이 선거구라고 하는 건 이 선거구당 한 명씩 이제 국회의원을 우리가 보통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구를 누가 정하냐면 국회에서. 자,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300명의 이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이제 대변하는 이 국회에서 이거를 법률로 정하자.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자. 그래서 이걸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국민들의 대표가 담보를 해서 1인 1표 1가치가 있는 이제 평등선거 원칙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느냐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한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게리 맨더링 영상 보셨죠? 그래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그 게리가 본인이 속한 그 공화당 후보들한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했는데 그게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도룡뇽 셀레멘더와 비슷하다고 해서 유래한 말이 이 게리 맨더링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이제 게리 맨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공영제인데 선거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제도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정당, 특정 인물들, 특정 지역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거 과정을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선거 공영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선거 비용이 경비, 선거 비용 경비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선거공영제가 이제 반대되는 용어를 예전에 좀 많이 가르쳤었는데 이거 교과서는 안 나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거공영제는 선거가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돈이 있는 사람도 출마할 수 있어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도 출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돈이 없는데 되게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거 비용 경비를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그럼 지원을 해주게 되면 뭐 흔히 얘기하는 누구나 막 다 나오잖아요. 그지? 아무나 막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선거 기탁금 제도인데요. 이거 뭐냐면 공직선거법 56조에 나온 건데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후보자 한 명당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관할 선관위에 기탁하는 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 탁자가 이게 맡길 탁자예요. 맡길 탁자인데 그러면은 이 기탁금 제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대통령은 3억, 국회의원은 뭐 1,500만 원, 광역자치단체장 뭐 5천만 원,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아니면 제주도지사, 경북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뭐 광진구 구청장, 그리고 뭐 서귀포시장, 제주시 시장, 뭐 이런 군수, 뭐 이런 분들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의회의원 300만 원, 기초의회의원 200만 원, 뭐 이런 식인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아무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득표수 이상을 할 자신이 있는 사람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갔는데 막 한 표 얻으면 안 되잖아요. 막 그 인구수가 몇 만인데. 그래서 일정 투표율을 이제 일정 득표율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득표율을 넘어가게 되면 법에서 정한 득표율을 넘어가게 되면 그 돈을 다시 받는 거예요. 기탁금은 이제 맡긴 거니까. 근데 그 턱없이 부족하게 나오게 되면 그 기탁금은 국가 돈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선거 기탁금 제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말을 선생님이 되게 좀 빨리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교과서 가지고 이제 후다닥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네, 선거운동 하려니까 벽보, 교통비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로 선거공영제가 있잖아요. 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이렇게 보전을 해줍니다. 라고 나오고요. 근데 다 돌려주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 기탁금 제도라고 해서 기탁금 제도가 사실은 그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다시 이제 돌려주는 걸로 이제 변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나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득표를 할 자신 있는 사람들만 나와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거나 돌려주는 까닭은 누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에 입후보 그게 출마할 기회를 보장하고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 그게 바로 공정한 선거 측면에서 국가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선거 공영제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되게 굉장히 길게 썼는데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각종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활동은 이런 것들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정리만 해두세요. 이렇게 쓱 필기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하고도 좀 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어요.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도 되게 사실 많이 나오는 주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주의 깊게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과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